우리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었는데 상승 과정에서도 회의 충격이 오면은 한 번쯤 조정이 올 거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농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 주가지수, 특히 코스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상승률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예. 사실 뉴스에서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좀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우선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작년 말 대비 올 4월 14일까지 상승률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 모든 나라 주가 지수가 평균 8.4%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무려 33.1%. 평균보다 거의 4배 정도 올랐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15%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요.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예,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나라도 있어요. 네. 떨어진 나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수들은 작년에 오른 나라예요. 작년에 세계 주가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세계 주식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오른 나라들입니다. 뭔가 작년과 올해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아직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몇 개월치만 봐도 작년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가 지수가 이렇게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지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코스닥 지수가 작년에는 그래프 있습니다만 전쟁을 한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무려 34%나 떨어졌죠. 2등을 했네요. 예. 뒤에서. 네.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한 25% 떨어졌거든요. 작년 그 세계 평균이 한 15% 떨어졌는데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 저평가형에 들어선 거죠. 네. 명목 GDP에 비해서도 저평가됐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M2로 나는 거 유동성 이거에 비해서 저평가됐고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금액에서도 가대평가도 저평가됐고요. 근데 특히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이런 요인에다가 2차 전지 이게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른 것도 있고 또 뭐 유동성 면이나 일평균 수출 면에서나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섹터의 영향이 좀 굉장히 컸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주셨던 이 그래프와 그리고 작년 그래프,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의 그래프, 작년의 지수 그래프가 거의 오른쪽으로 한번 뒤집었다가 아래로 뒤집으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렇게 이쪽으로 뒤집으면 올해 주가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작년에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세계 주가가 전반적으로 괜찮은데도 올해 주가가 떨어진 나라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작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작년에 4 내지 5%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른 나라 주가는 올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못 오르고요. 작년에 많이 떨어졌던 주가는 올해 많이 주가 지수는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는 좀 멀리 시간을 내다보면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 추세선이 있는데 그 추세선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가 그런 추세선 밑으로 많이 벗어났다가 지금 접근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점들이 이 하나하나의 요인들을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명목 GDP, 뭐 유동성, 일평균 수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명목 GDP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회복이 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GDP 면부터 한번 예, 확인해 예. 볼까요? 예, GDP가 우리가 아직 마이너스로 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성장 국면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그린 이거 파란 선으로 우리나라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 한번 2024년까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작년에는 이거로 하면 적정 주가가 2,857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요. 2,236이었으니까 22%나 저평가됐죠. 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보면은 가장 저평가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작년이었었어요. 그냥 저평가된 것이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죠. 네. 그러면 적정 수준은 얼마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경제 변수로 추정하는 거에 따른데요. 올해 명목 성장률을 3%, 실질 GDP 1%, 물가 한 2% 가정하면요. 뭐 2,965가 나와요. 아. 그런데 뭐 아직도 2,570이니까 아직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저평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동성 면에서도 비슷한가요? 예. 유동성 하면은 나중에 통화지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강의 통화라고 M2라고 그래요. 네. 흔히들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 M2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은가 이거를 보는 건데요. 2021년 5월 이 무렵에 우리 코스피가 3,300 근처까지 갔었죠. 네. 이때는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 비해서 한 66% 됐었어요. 근데 과거 2005년 이후가 평균이 58%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벗어났죠. 이때는 주가가 가대평가된 거예요. 그런데 작년 7월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12% 가소평가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요. 올 통화가 좀 늦게 발표돼요. 네. 최근에 그 2월까지 통화 증가율이 발표됐는데 2월 보면은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 비해서 한 50%, 과거 평균에 비해서도 한 7% 정도 아직도 저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2월 데이터 이후에 뭐 3월, 4월 데이터가 점차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마이너스 7%라고 얘기를 예, 예. 하셨는데 이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 뭐 4월 들어서 주가가 올랐고 네. 5월 들어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르면 이 폭이 이제 많이 축소되겠죠. 네. 일단 명목 GDP 그리고 유동성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회복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일평균 수출액에 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예, 제가 궁금합니다. 일평균 수출액에 대해서 계속 너무 많이 말씀 들어가지고 뭐 지루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요. 그렇죠. 강조해 주시는 예, 거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6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 일평균 수출 금액보에 비해서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된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2021년 6월에는 무려 36%나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수출이 증가했지만 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개가 주인의 36%는 앞서갔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한때는 작년 7월에는 12% 정도 가소평가형에 들었었거든요. 걔가 주인 뒤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3월 보니까 한 3% 정도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 조금 앞서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정도는 뭐 가대평가됐다고 할 수가 없고요. 최근 몇 개월 보면은 이제 그 개하고 주인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2021년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는데 그에 비해서도 가대평가 정도가 거의 다 해소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평가, 과대평가가 점차 해소가 되면서 그 중앙점을 찾아가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적정 이제 지점을 같이 가고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있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오르는 추세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저 국내 요인으로 보면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 수익이 증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선행 뉴스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은행 금리가 뭐 5% 이상 가다 보니까 돈이 은행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이런 자금들이 언제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느냐, 그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이것들이 이제 국내 요인이고 해외 요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뭐 안정돼야지 우리 시장도 안정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그렇죠.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45%나 되니까 과연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쉬지 않고 오르든지 아니면 조정을 거치든지 또 조정 거치다 오르든지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요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워낙에 수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 요인들이 항상 뭐 매일매일 영향을 예.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아마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예, 올해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음. 올해 뭐 신문에 보면은 수출이 뭐 13개월 감소했다. 네. 뭐 소비 별로 안 좋다, 투자 안 좋다. 좋은 소식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작년 9월 2135에서 최근에 2570까지 올라 버렸어요. 좀 아이러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는 안 좋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릅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가면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그런데 주가라는 건 늘 선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자. 선행지수라는 거 OECD도 발표하지만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쳤어요. 그때는 뭐 삼성전자 이익도 늘어나고 경기도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정점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만큼 주가가 경기에는 선행한다는 겁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거의 동행하는 모습 혹은 주가가 약간 선행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지난 3월이 저점이 아니었을까. 아하. 3월을 저점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데이터를 봐야 되죠. 네. 이게 매월 말 발표되니까요. 4월 데이터고 5월 말에 가서 발표돼요. 그래서 5월 말 가면은 4월 데이터들이 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장단기 금리차, 재고일 지수, 그 다음에 코스피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올라가다가 하반기에 좀 정체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재고율 지수를 한번 보자. 우리 제조업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고율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거예요. 제가 네. 이 그림에서는 코스피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기 위해서 재고율 지수를 거꾸로 그려놓은 거죠. 이게 재고율 지수가 밑으로 지금 그림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지수로는 올라간 건데요. 네.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많이 쌓인 겁니다. 재고가 많이 쌓인 거면은 좋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였죠. 네. 우리나라 재고율 지수가 지금 거의 120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아하. 그만큼 재고들이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고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약간 선행하거든요. 이걸 보면 최근에 코스피가 그래도 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씩 오르는 거 보면은 아마 재고일 지수도 거의 정점을 쳤을 것 같아요. 지난 2월에. 네. 그래서 앞으로 재고일 지수도 조금씩 하락하면서 물론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가동률을 낮추면서 재고가 줄이는 게 경기 침체 국면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앞으로 재고일 지수가 본격적으로 줄어들려면은 출하가 늘어나야 되죠. 네. 상품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어떻든 재고일 지수가 정점 치고 서서히 떨어지는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증시의 유동성은 좀 증가하게 될까요? 돈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서서히 좀 돈이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 통화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M1이 얼마다, M2가 얼마다, 뭐 LF, L,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화 지표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표에다가 한국에서 보도자료 발표할 때마다 내놓는 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M1이라는 건 협의 통화예요. 이게 통화 지표 분류는 유동성에 따라 다릅니다. 네. 유동성이라는 게 현금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 M1 구성 지표 보면은 까만 점이 3개 그려져 있죠. 현금 통화,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네. 그러니까 현금 통화는 유동성 그 자체고요. 요구불예금이라는 게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지만 금리 거의 없습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이것도 금리는 조금 넣지만 은행에다가 언제든지 우리가 예금했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M1이라는 게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통화예요. 네. 그 다음에 M2 보면은 M1에다가 뭐 MMF, 그 다음에 2년 만기 정기예금. 2년 만기 정기예금이라는 건 뭐 1년짜리, 주로 2년짜리인데요. 이거는
은행에다 한 번 맡기면은 그 이전에 찾으면은 그 이자를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LF 금융기관 유동성, 그 다음에 L 강의 유동성, 뭐 통화지표가 뭐가 포함되는지 쭉 보시고요. L 강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뭐 채권까지 그냥 우리나라 돈은 다 여기 포함됐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난 거 2월 말 기준으로 뭐 잔액 기준 여기 계절 조정이 아주 한국의 평장이라고 하는 거 발표하는데요. M1이 1197조, M2가 3820조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우리나라 유동성이 이렇게 된다. 참고적으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 그래프 보시면은 최근에 그 통화 증가율이 급락하고 있죠. 아하. 특히 M2에 비해서는 M1 증가율이요. 2020년 10월에는 한때 증가율이 26%까지 갔거든요. 네. 이때 코로나로 경제가 나쁘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고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올 2월 증가율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2.4%입니다. 통화가 급소하게 위축되죠. 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통화량이라는 것은 M2인데요. M2도 한때 뭐 한 13% 넘게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증가율이 4.1%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나라 M2는 지금 플러스 4.1%인데요. 네. 미국은 지난 2월 통계 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아하. 미국은 우리보다 돈이 더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줄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네요. 예,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M1하고 M2, M1이라는 게 아까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통화, 요구불예금, 수입, 질식, 저축성 예금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은행에 있다가도 언제든지 수익률 높은 대로 주시장이 좋으면 주시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시장이 나쁘면 뭐 다른 자금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그래프 보시면은 제가 M1하고 M2 비율을 그려놨는데요. M2 중에서 M1 차지하는 비중이 급락하고 있죠.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빠르게 이루할 수 들어갈 있는 수 있는 돈이 적어지고 있다. 적어졌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뭐 그 이유는 작년에 은행이 5% 예금 금리를 주다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돈이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M2는 늘었는데 M1은 단기예금은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네. 근데 이런 돈들이 언제든지 그 유동성이 높은 데니까 언제든지 돈이라는 게 뭐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는데 M1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줄어버리니까 이게 주가하고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2월까지는 이게 2월 데이터인데요. 네. 유동성이 많이 단기 유동성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이 축소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네. 뭔가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은 안 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M1, M2 비율 보면은 이게 주가하고도 거의 같은 방향이죠. 물론 주가가 약간 선행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뭐 바닥치고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하는데 이게 조금 그래도 올랐거든요. 네. 이런 거 올라간 거 보니까 아마 이제 3, 4월 데이터가 나온 거 보면은 M1 비중이 M2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조짐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걸까요? 앞으로 그 2년 미만 가까 정기 예적금이 많이 늘어났다 그랬는데 은행 예금금리가 작년에 5%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3.5%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제가 은행 예금금리가 5%일 때 은행 예금을 좀 들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높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은행 예금을 좀 들었습니다만은 작년 9월, 10월 달에 5%였어요. 근데 그 은행 들어가니까 지금 최고가 3.5%고요. 조만간 2%대 진입할 겁니다. 네. 그러면 5% 갔던 금리가 2%로 은행 예적금 2년짜리, 1년짜리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아마 은행 예금 많이 안 들 거예요. 이 돈들이 이제 주시장으로 갈 것인가, 부동산 시장, 부동산으로 갈 것인가 아마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일단 긍정적인 요인이네요. 예,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죠. 금리가 떨어진 네. 것 그 자체가. 아,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국내의 다양한 요인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 예. 들거든요. 그럼 주가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좀 리스크가 없는지는 좀 궁금해요. 우선 뭐 지금 보면은 경기가 좋고 네. 선행지수가 서서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네. 예, 그다음에 돈의 이금도 정기예금으로 안 들어가고 단기 유동성으로 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단기 유동성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예,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단기 부동자금은 M1보다도 더 좁은 의미에 통합니다. 네. 돈이 진짜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인데요. 이거는 뭐 수익, 취급식 예금, 뭐 요구불행, 현금 통화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 3월에는요, 1,606조였었어요. 1606조. 근데 올 1월에 1,390조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계속 작년 3월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다가 2월 데이터 보니까 1,407조로 조금 늘어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3월과 4월에는 더 늘어날 수 더 있겠네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은행 정기예금에다 안 들고 이제 돈을 단기예금에다 좀 넣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돈들이 주식시장이 좋으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부동자금 제가 그래프 그려놨습니다만은 코스피하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방향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코스피 상승률이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요. 그 단기 부동자금도 서서히 계속 떨어지다가 방향이 전환하는 조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후로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돈들이 점차 축적이 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보다 직접적으로 더 증시고 주변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예탁금이에요. 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 그냥 주식을 살 수 있려고 대기한 자금이죠. 네. 그 다음에 주식 채권형 펀드고요. MMF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말까지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서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작년 9월에 444조 원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올 2월에 495조까지 줄어들다가 그 이후로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4월 12일까지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에 4월 12일까지 발표됐는데 이거 보니까 496조 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작년 9월에 비해서 무려 56조나 증가했거든요. 네. 그런 거 증가 내용을 보면은 고객예탁금이 약간 증가했고 주로 MMF에서 많이 증가했어요. MMF라는 거는 지극히 단기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MMF가 증가했다는 것은 돈이 이제 은행 금리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안 좋고 단기 자금에 지금 단기적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묶여 있는 것보다는 유동화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자금들은 언제든지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자금들이죠. 그래서 주시장이 좋다면 이게 주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부동산이 좋다면 부동산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최근에 그 집값이 많이 떨어지다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집값은 아직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는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네. 뭐 금리는 좀 떨어졌지만은 집값을 결정하는 그 다음에 경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거든요. 지난 2월 말에 이제 7만 5천 채나 되는데 아마 10만 채는 조만간 넘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집값이 아직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단기 부동자금이 최근에 늘고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 국내 요인들도 있지만 해외 요인들도 좀 영향을 주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미국 경제 좀 흔들릴 수 있다,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한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국내 요인만 보면은 주가 괜찮다. 네. 앞으로 오를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주가가 아직도 너무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명목 GDP로 우리 적정 주가를 추정하면은 올해가 2,985 정도 나온다. 네. 최근에 2,570까지 올라도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방법으로 예, 미국의 S&P 500을 한번 추정해 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직도 미국 주가는 한 10%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충격이 한번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좀 미국 1분기 기업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예, 작년 동기보다도 한 6% 정도 감소했을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일부가 발표했고 계속 발표할 텐데. 근데 2분기에는 감소폭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예, 작년 올 연초까지는 소비도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했는데요. 근데 최근 2, 3월 동안 이게 통계를 보니까 소매 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네. 예, 대표적으로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근데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1%나 됩니다. 그러면 소비가 감소하면은 예, 기업 매출 줄어들고 아마 1분기에도 예, 기업 이익이 S&P 500 기준 한 6% 정도 감소했다는데 2분기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될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미국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 계속 낮추면서 예, 주가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네네. 뭐 6월에서 특히 8월까지는 뭐 2분기 기업 실적 나오면서 예, 물론 그 금리는 떨어지고 미 연준도 아마 금리 인상 5월에 한 번 하면은 뭐 저는 안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 번 하면 끝일 거예요. 그런데 금리는 하락하겠지만은 기업 이익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아마 주가가 미국 주가 한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경제 보면은 예, 그동안 2020년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풀다 보니까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가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고 있고요. 자산가의 침체가 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일부 그 금융회사들이 침체에 빠지고 아마 실물 경제가 조만간 침체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실물 경제. 기업이익이 네네. 예, 아마 침체 이미 빠졌는데 침체 폭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마 그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서 예, 기업 실적들 특히 2분기 기업 실적들이 1분기보다도 훨씬 더 나쁘게 나오면서 예,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 정도 가대평가됐으니까요. 네. 아마 10% 정도는 미국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주가도 미국 주가하고는 방향이 다르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방향은 같죠. 네. 예, 그래서 3분기에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아마 우리 주가도 예, 조정 국면이 오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되면 아까 GDP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추세적으로는 추세 밑에 있다가 3,000이라는 추세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니까 예, 다시 오르게 될 거예요. 다시 그 주식을 싸게 살 기회인데 예,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주식시장에서 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조정 가능성이 살짝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조정 폭은 뭐 크게 예,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데 나름대로 그 주식 투자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통계 기법으로 HP 필터, 호드릭 프레스코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필터를 구해가지고 장기 추세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100이 장기 추세선이에요. 네. 예, 그런데 코스피가 그 2,570 가지고 여기 계산해 보니까 지금 4월에 2,570까지 올랐는데요. 그걸 보니까 장기 추세선에서 한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10% 정도 벗어나 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추세선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낮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추세선에서 많이 벗어난 만큼 다시 추세선에 접근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중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명목 GDP나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된 거는 사실인 거고요. 예,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인데 제자리에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올랐다 떨어졌다 중간중간 이런 조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표를 보면서 조만간 우리 주가 지수가 조정을 거칠 수가 있겠구나. 예, 그런데 이런 조정이 온다면은 뭐 아직도 모든 경제 지표에서 저평가돼 있으니까 주식을 싸게 살 기회인데 여기서 지금 코스피가 뭐 지금 2,600에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2,600에 접근하면은 뭐 낙관적인 전망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한번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척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추세선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조만간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이 싸게 살 기회가 오게 되는 걸까요? 3분기쯤인가요? 예. 그거는 뭐 아무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일평균 수출이나 그다음에 제가 뭐 여기서는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뭐 경상수지, 선행성 이런 거로 앞으로 그 주가를 예측해 보면은요. 특히 그 6월에서 8월 달에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옵니다. 아, 8월. 그래서 이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저 미국 기업 실적 충격이 미국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주가에도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어떻든 지금 올 주가를 보면은 1월 초에 그 218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그 2570 뭐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네. 여기서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거 장기 추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올 텐데 그 조정이 아마 미국 쪽에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미국 소비 온다면 지표, 네. 고용 지표 잘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그 4월 고용 지표가 5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많이 그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혹은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충격이 한번 오면은 아마 실물 충격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주시장에 상당한 조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는데 해외에서 한번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아까 선행지수가 반등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은행예금이 너무 작년에 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돈이 은행예금으로 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정기예금으로는 별로 안 들어가고 단기 유동성으로 서서히 자금이 이동하고 있더라. 이런 거는 긍정적인 충격이고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는데 상승 과정에서도 회의 충격이 오면은 한 번쯤 조정이 올 거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 주가지수 특히 코스닥이 많이 올라서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말 많은 요인들로 이 이유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까지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3분기쯤 이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물론 이게 뭐 외부적인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네. 참고로 지금 이런 방송을 하는 거는 지금 어디 가나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공영방송에 갔는데 코스피가 2,500 넘으니까 계속 지금 안 쉬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상승인가 네. 뭐 이런 거를 여러 군데서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추세적인 하락 국면은 아니다. 작년 9월에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지고 올 연초에 2,180까지 떨어졌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저점이다. 저점, 고점은 서서히 상향 조정되는 과정인데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선행지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증시 쪽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뭐 여기서 2,600 넘고 2,600은 일시적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뭐 2,700, 800 가고 3,000이 가는 건 아니고 네.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 쉬는 시간이 아마 6월부터 주로 8월쯤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요새 저한테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주변에서 하셔가지고 이 그렇죠. 방송 그 주제로 삼은 겁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께서 교수님 물론 방송에서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고 떨어진다고 해서 마냥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이 있는 국면이 분명히 중간에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점과 고점을 따져봤을 때 이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향되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점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럼 이제 오르겠네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요인들을 다뤘기 때문에 좀 머릿속이 복잡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한 번에 저희가 주말마다 풀 버전을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이 영상 한번 마지막에 주말에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